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경남 유교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그 교재 86페이지. 남명의 대표적 제자 덕계오건의 생애와 학문사상. 덕계오건의 생애와 학문사상입니다. 그 덕계오건은 이제 남명의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또 퇴계 선생의 제자도 됩니다. 퇴계 남명 양문에 다 출입했습니다. 근데 남명의 제자가 뭐 옛날에는 한 40몇 명 하다가 요 근래 이상필 교수가 찾아내가지고 한 130여 명까지 찾아냈는데 거기에 비해서 퇴계 선생 제자는 한 문인에 올라있는 건 309명이고 또 뭐 한 350여 명 됩니다. 근데 이 덕계오건은 남명생한테 다니다가 40세 이후로 43살 때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명이 100% 퇴계보다 낫다 하면 퇴계 선생한테 갈 필요가 없죠. 또 퇴계 선생이 100% 남명 선생보다 낫다 하면 또 남명 선생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생이 대단하지만도 서로의 또 특출한 바가 있고 서로 보완할 바가 있으니까 이 덕계오건은 남명 선생의 좋은 점, 퇴계 선생의 좋은 점을 다 흡수해서 아주 참 뛰어난 그런 학자고 선비고 했는데 관계 진출도 늦었고 또 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 이름 나지 않고 또 사후에 추송 사업도 성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중앙 무대에서는 뭐 묻혀진 인물처럼 되었는데 알고 보면 남명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다. 그래서 이 덕계선생이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남명 선생 문인들이 잘 좀 정리가 되고 또 광해군 때 그렇게 정계만 진출하지 않는 그런 좀 균형을 이뤘을 텐데 이분이 남명 선생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보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남명학파의 그 남명 이후에 개성자가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80년 이후로 남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남명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봐서 알겠지만도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갈수록 좁아져요. 군나라 보는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학자들이 대학 교수 보면 실제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게 평가해 주는데 알고 보면 너무 좁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실제 이상으로 좋게 평가를 받지만도 그 학문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 좁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 예를 들면 지리산을 비유하면 중산리 길만 알고 나머지 길을 모르는 그런 경향이 많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도 문과, 이과로 나누고 또 뭐 문과나 이과 가운데서도 자기 전공을 나누지만도 능력만 되면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의사를 비유하면 안과만 날아가지고는 몸 전체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이빨이 빠지니까 치과의사 와가지고 이빨 치료하자고 하는데 그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이빨 치료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눈이 아프면 이 간이 나쁜 것이고 이 기가 아프면 콩팥이 나쁜 것인데 그 요즘 의사들은 뭐 전혀 그런 거 안 믿고 기가 아프면 계속 여기에 뭐 항생제 바르고 뭐 치료하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 몸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몸 전체를 아는 의사가 아무도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전부를 다 알면 제일 좋지만도 사람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시간 평생 공부해도 얼마 못하기 때문에 뭐 분야를 나눠놨는데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더 좁게 더 경제적으로 또 더 자기 분야를 깊이 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는 모른다. 그래서 남명학도 이제 더 활발하게 살아나려는 것 같으면 남명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남명 제자의 제자, 남명의 친구, 남명의 동시대 인물들, 남명의 동시대 세계까지 다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만 연구하면 국수제가 되고 전 세계 역사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국민학들 중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하늘이 제일 맞고 사계절이 두릿하다 보는데 한동안 우리나라만 하늘이 맞고 사계절이 두릿한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가니까 하늘이 더 맑아요. 또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뭐 합리적이다 보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외국어를 몇 개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신빙성이 있지. 외국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이 최고다. 그거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유교가 근본적으로 좀 보면 약간 배타적인 자기 것만 최고고 다른 것은 이단이고 또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는 본자고 다른 건 소인이다. 우리는 중국이고 변방은 오랑캐다. 이런 등등의 좀 우월감이 있고 배타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요즘 학문도 남명학, 태계학, 뭐 일고학이라고 서로 이제 배타적으로 하는데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융합적으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만 유교가 살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사상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 오거는 이제 예를 들면 수제작 해버리면 우두머리 제자, 최고하는 제자 하면 다른 집안에서 적각 반발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빼어난 제자를 보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수제자가 아무개다 보면 다른 집안에서 적각 반발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선생의 학통을 이었다. 그 제자가 300명인데 한 사람이 활동을 이었다 그런 것도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정치적인 약간 독점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이 학문상에도 이 패거리, 뭐 독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덕계 오고는 그런 데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덕계 오곤이 늦게사 45살에 덕계가 1521년에서 1574년인데 이분은 1565년. 그러니까 45살 때, 요즘 45살 때 늦은데 옛날에 45살 때 아들 낳았다고 하면 노인이 아들 낳는 겁니다. 11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분이 대단한데, 외동아들인데, 자기 힘으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중앙관청에 정삼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결혼을 갖다가 정인홍이 제일 싫어하는 사천의 구암 이정의 손자, 요거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구라 그러고 서울지방에서는 주로 기라 그러는데 또 경북에도 기라 그래요. 근데 지금 고전분용을 해서 기자로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책은 대부분 다 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포다리, 뭐 상가 구평, 사천 구암 등 그러는데 이분의 손자가 이 곰병 구는 사람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1613년 영창대군을 죽일 때 그 반대했고, 반대하다가 또 서성인 정인홍한테 걸려가지고 기양간 동계 정원을 변호하다가 1613년에 이분도 기양을 가가지고 1617년 기양지 황해도 토산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덕계 집안은 양자, 단대, 한 사람 양자에 인사하다 보니까 후손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한 10집 된다만 이런 정도니까 하니까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나 은행을 보면 정말 남명생한테 배운 그대로 남명생 못지않은 그런 선비학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썼는데 뭐 간단하게 요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2시간 동안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덕계 오건은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선비 출신의 관료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선비 출신의 관료가 존재했지만 자신이 배운 바를 우직할 정도로 힘써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덕계오건이다. 배운 바대로 하려고 하다가 현실에 나가보면 다 군자가 아니고 다 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융통점을 찾고 하다가 또 속인들한테 어울리가 있고 자기도 소인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철저하게 배운 것을 그대로 지켜서 선비의 길을 걸었다. 처음 이제 남명한에 간 것이 30살 넘었으니까 어려서는 부친으로부터 가학은 가정의 학문, 가정에 전해오는 학문. 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애들에게도 자기 집안 어른으로부터서 배운 학문. 여러분들 다 과학이 있다. 꼭 글 아는 것보다도 할머니가 글 몰라도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자 남명 조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혀 남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다. 그 뒤 다시 퇴계를 알아가지고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혀 남명과 퇴계의 장점을 두루 흡수하였다. 남명서양 제자들은 대부분이 저서가 없는데 이분은 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집양이 상당히 됩니다. 이것은 퇴계선생의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1572년 남명선생이 서거합니다. 그래서 남명선생의 제자가운데서 제일
연세도 많고 또 조정에서 뱃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명이 서간 뒤에 이제 남명 학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남명 선생이 서간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남명의 뒤를 계승하여 남명 학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남명의 제자가 온 데서 이제 뭐 내암 정인홍, 그다음에 한강 정구, 동강 김우홍 등등 많은 뭐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지만도 내암 정인홍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린 바람에 한강 정구나 동강 김우홍 이런 분들이 남명 학파에서 역할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집이 덕계집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국 문집 총알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경상대학에서 또 번역도 해냈습니다. 그 양은 많지 않지만도 내용이 대단히 알차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선비의 학문과 사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집입니다. 1521년이니까 남명 퇴계 선생보다 20살 아래 서기현대에서 20을 빼면 이분의 연세가 됩니다. 산음은 산청구인데 정일왕 1728년 정일왕 반란 이후에 음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반란이 일난다. 또 그 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녀가 9살 처녀가 애를 낳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이제 산음은 산청으로 이 산 북절에 맞는데 좋은 뜻으로 산청. 지금 산청 남쪽은 이제 단성현이고 북쪽만. 그 다음에 원래 안지가 안음인데 안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덕천리 혹은 덕촌리 그 호덕계도 그 흘러가는 시내가 덕계인데 이 산청군 소재지 그 동쪽에 보면 지금 석회서원 있잖아요. 그 밑에 마을인데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호를 덕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건이 건강할 건자니가 자가 자강, 자는 그대가, 강은 강해라.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자를 풀이해서 그 사람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잘 갖다 표덕입니다. 덕을 표상한다. 덕을 표현한다. 그래서 건자가 구시할 건자니까 그대가 강해라. 그 다음에 봉가는 함량입니다. 옷이 중에서 함량 옷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해주 옷이고 한데 함량 옷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단중하고 총명했다. 6, 7세 때부터 부처의 글을 배웠는데 아버지가 독촉 안 해도 혼자서 외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8세가 되자 벌써 학자다운 모습이 갖춰졌다. 이분이 이제 남다른 것은 8세 때부터 문장의 뜻에 이문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자세히 탐구하여 의심이 사라진 이후에야 그만두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학문의 근본은 국리다. 그럼 교육의 근본은 영리다.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함, 이치를 밝힘. 근데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학문은 국리가 아니다. 오늘날 학문은 찾아보는 것, 검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 교재에 계시거나 처음 만나면 옛날에는 모르면 조금 부잣집에는 국어사전 하나 있고 나머지 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계속 혼자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좀 많은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는 것이 생명이 혈액 있고 안 잊어버려요. 오늘날은 어쩝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국리는 아예 없고 바로 서선생한테 가는 서선생이 누구냐고 하면 스마트폰. 그만 책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그만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많이 하라고 하지만도 질문도 본인이 이리저리 생각해 본 뒤에 질문이 되는데 모르면 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양주동 박사 맨학의 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영어를 이제 한문만 공부하다가 영어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를 도학하는데 뭐 1인칭, 2인칭, 3인칭이 나오니까 인칭이 무엇인고 사람이 말한다, 저 사람이 말한다. 혼자 해석하니까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눈길 30리를 걸어가가지고 국민학교 교사한테 찾아가서 인칭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1인칭이고 네가 2인칭이고 그 다음에 양정 박사 말로는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다. 우수마발 소, 오줌, 말똥 전부 다 3인칭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리를 갖다가 눈길 60리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인칭을 알았는데 그렇게 알면 평생에 입이 안 치고 지금은 책 보다가 뭐 조금 뭐 이문 나면 전부 다 스마트폰 찾아버리고 하니까 국리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걸어가야 다리 힘이 생기는데 자기 집 앞에 럭키 아파트에서 그 앞에 숲어간데도 차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저 연구실에서 교양동까지 가는데 다른 교수들이 차 타고 강의를 가니까 비웃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어정어정 하다가 급하니까 또 하고. 그래서 걸어 다니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도 다리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는데 좀 불편하고 자동차를 타면 금방 가기는 가지만도 다리가 점점 골아간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 편리는 하지만도 머리는 점점 퇴화돼 간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지식만 가르치고 원리를 안 밝히니까 알아야 될 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 맥락을 못 잡는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이제 선설까지 독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그러면 11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17년 동안 중간에 뭐 2년, 3년씩 배우고 나서 5분에 걸쳐가지고 상을 당합니다. 부모상은 3년씩, 만 2년, 27개월. 조부상도, 이제 조부, 조모도 부모가 안 계시면 또 3년씩. 그다음에 자기 또 서조모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 27년 동안, 17년 동안 5번의 상을 치릅니다. 자기 외동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11살 때 세상 버리면서
세상 버리면서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들의 공부를 걱정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이겠는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나. 내가 일찍 죽고 나면 집도 가난하고 네가 공부를 할 수 있겠나. 네가 어디 가서 정말 사투리 하나 뜨면 네가 어디 가서 어찌 공부하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머리에 확 박혔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책이 없었는데 상중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사서에 중용책이 나와요. 중용을 1,000번을 읽었어요. 1,000번. 1,000번을 읽고 나니까 다른 책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서 뜯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 그냥 한 가지 일을 갖다 집중해가지고 깨뚫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책상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의자 만들 줄 알고, 잉어 낚을 줄 아는 사람은 붕어도 낚고. 그래서 요즘 좀 1만 시간 원리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씩 투자하면 다 통한다. 1000번 정도 읽으면 다 통한다. 지금은 두 번도 안 읽는 시대고, 책을 사가지고 껍데기 좀 보고 서문 조금 보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워낙 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1000번 정도 읽으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도통한다. 정준이 같은 사람이 국문학교에 안 나오고 경영학 개론이라든지 법학 개론, 건축학 개론, 선박학 개론 이런 거 전혀 안 배웠지만도 전 세계를 누비는 대사과가 된 것은 한 가지 일에 통하면 나머지 다 통한다. 그러니까 정주영 씨 자세히 보면 그 빈대로 나오는 빈대. 막산에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막산에서 자니까 빈대가 물 떠들어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자니까 하룻밤 괜찮더만 금방 또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주영 씨가 책상 위에 올라가면서 책상 다리에다가 세숫대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빈대가 헤엄을 못 쳐요. 물을 담아놓으니까 며칠 동안 빈대가 침범을 안 하더만은 얼마 지나니까 또 빈대가 침범해요. 그래 보니까 이제 빈대가 이 침범을 못하더만 며칠 뒤에 침범을 하니까 보니까 빈대가 백을 타고 천장 올라가니까 거기서 떨어져가니까 물 뜯으니까. 그 빈대 원리를 보고 정주영 씨가 경영학 이론을 개발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적응하면 다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를 통달하면 나머지가 다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학교라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도 실제로 통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있을 때 북경사범대학의 역사과 교수인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5개 국어에 능통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릴 땐 독학을 했어요. 근데 2년씩 착착 영어 2년, 불어 2년, 독어 2년, 러시아어 2년 이래 하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까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영어 1시간 해가지고 좀 영어가 재밌으려고 입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체육을 해버립니다. 체육 해가지고 공이 좀 발에 붙으려고 하면 또 음악을 해버립니다. 음악하는 체육하다 목이 끙끙한데 음악을 하면 됩니까? 또 음악 좀 해가지고 노래가 좀 재밌으려고 하면 또 수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만 열심히 하면 수학 도사, 영어 도사 다 될 수 있대. 그래서 덕계가 이제 책이 없어가지고
1000번 읽었대. 그 다음에 책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찾아보기 좋지만도 서다난사라고 말이에요. 서다난. 책이 많으면 생각을 어지럽힌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저녁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 예를 들어 무슨 책을 한번 쑥 빼가지고 조금 보다가 이제 10분만 보지 뭐 보다가 또 조금만 더 조금 샀다고 막 보내면 못하고 그 책보다 말았고 책이 많으면 생각을 어지럽힌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중용 1000번 읽는 것이 덕계 선생 학문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에 정수사 그런 것은 지금의 정수하면 지금 정수사인데 유국사관 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10년 동안 읽었는데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매일 밤 중용을 2번씩 꼭 외웠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19세 때 궁벽한 고을에서 스스로 터득한 공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독학을 하면 자기 결심만 단단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도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고 자기는 옳다고 보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 있고 서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성 잘못 만나면 이리 가야 되는데 아주 나쁜 선생은 이리 가르치고 조금 나쁜 선생은 이리 가르치고 보통 나쁜 선생은 이리 가르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은 이리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리 가면 조금 돌고 더 많이 돌고 이거는 2배로 여기까지 오다가 보면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덕계가 혼자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깨닫기를 궁벽한 고을에서 스스로 터득한 공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함양의 구졸제 양희는 유명한 내암 정인홍의 장인입니다.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도 차관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을 찾았고 그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21세 때 함양 개평에 옥계노진 이분은 덕계하고 거의 동년배인데 과거에 일찍급제가 아니고 출세를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상을 당했고 28살 때 비로소 결혼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늦은 것입니다. 한강 정구 선생의 부친과 종동서관이 됩니다. 경북 성주에 성주에서 후기도 하는데 성주를 본관으로 한 이시가 6가지. 우리가 말하는 남서에 사는 성주의 시, 그 다른 말 농세시고 또 한주의 진상에 또 성주의 시, 성산이시고 또 함안에 사는 사람들은 광평이신데 성주이시고 또 백진이시도 성주이시고 또 겨왕기선 이성유군 가리시고도 성주이시고 또 이상필 교수 그 사람들도 성주이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성주이신데 한강이 나중에 자기가 잊지 못하다가 세원이 급제했다고 해가지고 명경이시죠. 그 그때 시조 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혼인도 하고 하는데 명경과가 고려 때 세원가인데 이 세원이 급제했다 명경이시라 해라. 옛날에 우리 진주에서도 진양하시끼리 또 이 사직공파하고 실향공파끼리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51년 31살 때 비로소 진사 초시에 급제합니다. 이때 남명한테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때 남명은 상가 토동, 보통 요즘 내룡경이만 실제는 본래는 내룡사에서 강학하고 있습니다. 31세 때. 그래서 남명을 뵙고서 남명으로부터서 학문 방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바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은 자꾸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문에 나아갈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552년에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때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균관에 진사나 제공이 되면 성균관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 조선 경제력을 볼 적에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을 갖다가 무료로 숙식 제공하고 학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58년 38살 때 비로소 문과에 급제해서 처음에 성균관 학유, 이제 학업 교수, 그 다음에 성주 훈도 향교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밑에 보면 밑에 둘째 줄 성주 목사, 퇴계 제자, 검계 황준양, 남명 제자, 덕계 옥은, 목사는 성주 군수는 황준양이고 성주 향교 교수는 덕계 옥원입니다. 이 두 분이 뜻이 맞아가지고 옛날에 교육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유생들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이때 한강 정구, 또 동강 김우홍, 한강 정구는 15살, 동강 김우홍은 19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목사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주자서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때 남명은 주자서를 보지 못했는데 퇴계가 주자 문집을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이 좋은 책을 우리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안 봐도 되겠느냐. 그러나 워낙 그 문집 양이 많으니까 다 볼 수도 없고 또 구해서 살 수도 없으니까 퇴계가 그 중에서 편지만 골라가지고 편지 한 3,000통 중에서 1,000여 통을 골라가지고 주자서 전료를 만듭니다. 주자서 전료. 그래서 주자서를 토론합니다. 토론한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사전도 없고 뭐 참여가 없으니까 책 내용을 두고서 서로 이제 해석하는 데서 있고 의견이 다르면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계는 이제 퇴계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인데 덕계가 금계를 통해서 퇴계의 존재를 알고 그 학문을 알고서 흠모하고 퇴계 선생한테 가서 한번 배워봤으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38년도에. 38년, 39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서 1562년에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명 선생보다는 퇴계 선생이 강조하던 퇴계 선생을 만나지 않았고 그 황준양으로부터 들은 심경과 계몽의 중요성을 알고서 그 책을 읽으면서 금계 황준양하고 서신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1563년 43세 될 때
사회경제 때문에 원로 학자고 나무의 서생이 될 나이인데 도산으로 가서 퇴계 선생을 뵙고 주자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경과 건설학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또 그 뒤 서신으로 연평단문은 주자의 서성인 연평 이통 이통과 주자가 주고받은 학문에 대한 토론서, 이 이통은 문집이 없습니다. 이 양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리학의 깊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태계 선생이 그 덕계가 중용이나 대학에 대해서는 내보다 낫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64년도에 다시 관직에 나가서 성균관 유는 타율자인데 교수입니다. 이때에서 8년 동안 조정에서 배달을 하는데 주로 성균관의 학정, 학록이 되어서 중학은 서울에 있는 한교택인데 서울에는 원래 5학, 동서남북, 중해 5학이 있었는데 북쪽은 풍수 지리설에 의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조선시대 전국에 고을이 360개 있고 서울에 5개가 있고 365개, 36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계에 관직에 있으면서도 주로 성균관 교육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제 38살 때 과거업체 했으니까 늦었지만도 충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20대에 과거업체한 사람하고 그 학문적 기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88페이지 내세달락 덕계가 서울에서 배설하고 있는 동안 덕계의 학문적 수준을 듣고 그 당시 이름 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자서, 주자편지, 역전, 주역, 주석 등을 질문하기도 하고 혹은 심경, 건사록, 중용, 대학 등을 토론하였다. 그 다음에 관직은 낮았지만 너무 늦게 나가가지고 한음이 덕계 같은 경우에는 38할 때 벌써 영의정이 됩니다. 그런데 덕계는 비로소 이제 구품이 되니까 관직은 낮았지만 학문으로서 또 처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66년 46살 때 남명 선생이 비로소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윤원행이 쫓겨나고 문정왕후가 죽고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가 되니까 남명 선생한테 배설을 하러 나가봐라. 남명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기로 언자라고 하는데 절대 언자는 아니고 배설을 갖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시대가 맞지 않고 임금이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벼슬이 안 나간 것이지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기 한몸만 깨끗하게 해서 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66세 때 서울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덕계가 벼슬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가에서 배에서 내리는 남명선을 맞이해가지고 10일 동안 남명을 모시고 여러 곳을 안내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남명과 지냈고 돌아갈 때 한강가에서 전송했습니다. 이 때의 기록을 갖다가 영년일기라 해서 덕계의 친필이 남아있는데 전에 산청 문화운영 하던 분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당에 복사를 해놨는데
지금은 그 원본이 없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문제 만들면서 이 중에 극히 일부만 뽑아가지고 싣고 나머지는 다 방치해버렸는데 남명선생의 서울에서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덕계 5권은 이제 늦게 나갔지만도 지방관으로 그 성주 훈도 지낸 것 말고는 고을원을 지낸다든지 찰방을 지낸다든지 이런 게 없이 전부 중앙간서에 요직에만 있습니다. 주로 임금 곁에서 보면 사가는 정은, 헌납, 예조자랑, 그다음 병조자랑, 고조자랑, 공조자랑 전부 중앙청입니다. 이조자랑, 그다음 정랑, 성균관, 그다음에 직강, 사성, 성균관 부총장, 서울대학교 부총장, 그다음에 지평, 교리, 부원교, 검상, 중앙청 과장, 사인, 중앙청 국장. 보면 늘 이제 중앙부서에만 근무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고 일 처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무관에 지낼 때는 경련에 입시하였다. 경련은 임금이 경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전반부는 경서를 공부하고 후반에 가서는 경서 내용과 연관시켜가지고 혹은 경서 내용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정사,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임금과 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경영관이 되면 풍계는 여러 가지 있지만도 임금을 자주 접하고 임금에게 교육을 할 수 있고 임금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68년도 이제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합니다.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선조는 이제 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그냥 소년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임금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교양이 없어요. 그래서 덕계가 학문에 힘쓰고 그다음에 관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또 이제 퇴계 선생을 자꾸 고향에 돌아가는데 불 올려가지고 임금의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70년도는 암양의사 겸 재상경찰관, 재상은 요즘 들면 재난, 재해, 그 다음에 경찰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서울에서 특별히 파견하는 일종의 중앙청 감사관, 국무총리실 감사단 이런 겁니다. 호남 지방을 조사해서 그 흉년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토지세를 감면해 주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학문을 구하는 정성. 논에 보면 여러분들 치유도의 정은 도가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너는 거기에서 바로 잡아라. 자기가 지금까지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도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자기가 몸에 좋아라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 한번 수준 높은 사람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라. 이 일제는 남명하고 동시대에 이름 있는 학자 있는데 일제 이항을 또 찾아봅니다. 이 소위 말하는 구학지성. 공자 동시대 사람 이게 수천만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문을 구하는 정성, 배우려고 하는 정성. 우현지성은 현자를 구하는 정성, 어진 사람을 구하는 정성. 예를 들면 덕산에 남영생 사시는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서 인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 묵다가 이야기 듣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동시대 사람이 그리 많지만도, 공자 동네에 사는 사람도, 공자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공자한테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공무로 전라도 왔다가, 태인에 사는 큰 학자 일제양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1570년 음력 1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571년입니다. 태계의 부고가 한자가 틀리는데, 고치지. 부고를 그 다음에 72년 초에 태교성 제사 장례 지내기 전에 선조 임금이 취재를 하면서 사제문을 내렸는데 그 사제문은 실제로 덕계 오건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암 이정이 그 71년도 제정되었는데 그때 구암 이정한테 선조가 취재하면서 사제문을 내렸는데 그 사제문도 구암이 지어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10분간 휴식.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572년 다시 이제 병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575년, 72년, 88페이지 맨 밑에. 이때 이제 자기가 마지막 배설이 이조 정랑인데, 이는 이제 관리하는 기고, 조는 우리 조자는 관서란 말이고, 비록 이조 정랑은 일종의 뭐 총무처 인사국 과장격인데 직급은 오품, 자랑한 육품 낮지만은도 이 사람들은 조정의 관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서경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 관리 임명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도 근데 이 이조정랑은 그만둘 적에 반드시 자기 후임자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덕계 오건이 이조정랑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이때 자기 후임자를 갖다가 성함 김효원을 추천합니다. 성함 김효원. 역시 남영생의 제자고, 투개성의 제자고, 당시 아주 이제 실력이 있고,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함 김효원을 추천하니까, 명종의 처남이고, 왕비 오빠인, 왕비 동생인 심의겸이 반대합니다. 심의겸이 반대하는 이유가 왜냐면 옛날에 자기가 간신 윤원형 집에 심부름을 갔더만은 이불이 많이 있어요. 사랑채 이불이 많이 있는데 사랑채 이불이 누구냐 보니까
원형의 사위인 이조원의 친구인 누구누구인데 그 중에서 김효원이 이불도 있어요. 김효원이. 그러니까 간신의 이때는 윤현영은 쫓겨났고 간신의 집에 나쁘게 말해가지고 문객 사랑채에 붙어 지내는 식객 간신 집안의 문객이 간신 집안의 식객이 그 깨끗한 이조 정랑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논란이 많이 되다가 몇 년 뒤 덕계는 돌아와 버리고 몇 년 뒤에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효원 다음으로 또 이조 정랑으로 심충겸이라고 심충겸이가 주체에 올라오니까 김효원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조 정랑 이 깨끗한 자리가 외척 왕비의 동생 외척들의 소유물인 줄 아느냐 하면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서 분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1972년부터 75년까지 논란이 되다가 75년에 드디어 동서 분당이 생깁니다. 그때가 을해년인데 을해 분당. 을해 분당, 을해 동서 분당. 이 이후로 조선 망할 때까지 분당이 당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사화가 있었는데 사화는 한쪽은 간신이고 한쪽은 착한 선비들이니까 당한 선비들이 20년이나 30년 뒤에 되면 복원이 돼가지고 간신들이 다 배척을 받는데 당쟁은 양쪽 다 선비고 양쪽 다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우열이 시비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도 정치가 되면 이제 당쟁이 좀 약해지지만도 결국 그래가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한테 나라가 망했는데 1910년에 계속 일본 탓만하고 일본이 나쁜 놈이고 일본이 나쁜 놈이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조선이 나라 망한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도 규명을 안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안 들어오고 조선이 그대로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자기 집안이 망했으면 이웃에 못된 사람만 자꾸 말할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이 망한 이후 우리 집안 사람들이 게으르다, 돈을 함부로 쓴다, 뭐 그다음에 보정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쓴다, 뭐 등등 이런 거 이제 다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일본만 원망하고 있지 조선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다고 하는 건 이유를 안 밝힙니다. 그래서 이 당쟁은 조선을 참 피폐하게 만든 하나의 큰 암적인 그런 요소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잖아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당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많이 되고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더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이제 덕계는 벼슬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명망이 있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강가에서 아쉬워하면서 전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의 제자인 후배인 서예 유성룡 22살 차이 납니다. 아들뻘입니다. 그 중에 전송하는 시간대 하나가 도를 배우는 것은 평생의 뜻이요. 시대를 걱정하는 것은 조그만 정성이라네. 학도는 평생지요. 상시는 일촌성이라. 라는 시를 지어줬습니다. 이 덕계의 사람됨과 그 뜻을 갖다가 서예가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야말로 52살 때니까 참고에 뭐 태계나 남명처럼
초에 묻혀서 순수하게 항문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산청읍에서 그 동쪽으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연못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심고 국화를 심어가지고 두류산, 지리산, 봉우리와 금호강, 맑은 물고비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시를 많이 짓습니다. 덕계는 선비 학자뿐만 아니라 문학자로서 뛰어났는데 좋은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년에 내려오던 해에 남명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남명의 장례를 치르고 남명한테 배우던 젊은 제자들 혹은 그 외 제자들이 덕계를 찾아와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많은 강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계 제자가 아까 말한 한강 정구하고 내암 정인홍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기 본인 문입도 중요하지만 또 제자록 혹은 문인록이도 중요한데 많은 제자를 가르쳐도 제자를 정리해 나누면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조선 말기에 우리 경남 서구 경남 지역에 만성 박치복, 당계 김인섭, 그다음에 후산 허유, 물천 김진우 이런 많은 큰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금 뒤에 나온 거의 제작격인 면우 각종석 선생이 워낙 큰 학자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제자들이 전부 면우 각종석이 제자가 돼버리고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후산 허유는 다행히 문인록이 있지만도 나머지 박만성이나 이런 분들은 문인록이 없어가지고 제자가 없는 돼버립니다. 덕계도 이제 제자록이기 때문에 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퇴계나 남명 본인이 학문도 뛰어나지만도 두 분 다 서성이 없어요. 서성이 없으니까 더 크게 더 독창적으로 서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서성의 명성에 묻히지 않습니다. 덕계는 퇴계나 남명 같은 큰 학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서성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도 어떤 면에서는 서성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1915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봉우리 많은데 1900, 1800, 1780 많이 있는데 하나도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서성 밑에 가면 제자가 서성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성경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덕계의 경우가 그렇고 또 제자록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자기 혼자만 남고 말았다. 내려와서 2년 살았는데 조정에서 중앙관직 중요한 것 20번이나 제수합니다. 20번. 얼마나 임금이 간절하게 바랐겠는가. 20번이나 불렀는데 남명 선생은 13번 불렀는데 20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조 임금 보니까 같이 일할 그런 풍량이 못 된다. 조정이 지금 분당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인물을 평가하지 않고 사사롭게 당판을 짓기 때문에 이런 데 나가봤자 괜히 시비에 휩쓸리기만 하지 내 뜻을 펼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 때문에 남명 선생의 출처 대절, 회사로 나갈 때냐, 집에 있을 때냐 하는 큰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고향 내려왔는데 2월 7일 날 남명생이 돌아가시고 4월 달에 남명생이 장례 지냈는데 덕계가 남명생의 장례를 주도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2년 뒤 7월 7성날 음력 7월 그만 병을 얻어가지고 그
17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54살. 이때 이제 덕계가 여름 감기가. 근데 이제 요즘 의사들은 감기는 병도 아니다. 뭐 병은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만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만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이게 이제 몸에 방어선이 뚫려가지고 찬 기운, 사사로운 기운이 몸을 침투하기 때문에 감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명의는 감기를 잘 나서는 사람. 이 명의라고 하는데 감기 잘 나서는 사람 드물지. 그래서 퇴계 선생도 감기 걸려서 세상 있고 덕계 선생도 감기 걸려서 세상 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 역을 하다 보니까 남명 선생의 후계자가 되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워낙 가난해가지고 조정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약을 준비해가지고 이원을 보냈는데 그 이원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 버리니까 얼마나 시골에 묻혀 있었지만도 서울 관료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는가, 명만 얻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찍 세상 버렸지만도 뭐 성공한 삶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약간 정윤홍 반대파 제일 미워하는 사람 집안에 장가들었고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 과급제가 있고 관직도 상당히 올라갔지만도 기양 가서 기양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인조반정 이후로는 남명학파는 뭐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시대인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사후에 정직도 못 받고 시호를 받으려고 하면 정직이라도 2품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시호도 못 받고 했지만도 제자인 한강이 주도해가지고 그 지금 산청읍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 높은 곳 길가 높은 곳에 석회성이 있는데 1606년에 석회성을 채워가지고 1677년에 사액서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원 그런 것은 유림이 주도하지만도 실제로는 후손이 너무 미미하거나 힘이 없으면 서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석회서원 아주 참 영성합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사후관계와 성악과정. 그 다음에 아까 주로 쭉 이야기했고 집에서 배우고 독학을 하다가 31세 때 31살 때 남명한테 가서 제자가 되면서 남명의 실천 위주의 학문 방법을 전수받습니다. 근데 덕계 연보나 행장 등에 전부 덕산으로 갔다 오는데 덕산으로 남명이 간 것은 1561년 61살 때 갔기 때문에 31세 때는 상가로 갔습니다. 그럼 남명은 상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뱃을하기 때문에 서울 가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26세 때 아버지 상을 당해가지고 다시 상가로 왔다가 3년 상을 치르고 상가 좀 살다가 31세 때 김해 가서 48세 때 다시 상가로 돌아왔다가 61세 때 지산 들어와서 덕산 들어와서 72세 때 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38세 때 이제 과거업제가 아니고 39세 때 성주에 가서 검계 황준환을 만나고 거기서 주자를 알고 퇴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43세 때 드디어 퇴계 선생을 뵙고서 주로 성야관계, 신경건설학을 전수받습니다. 91페이지 밑에 달라고 보면 퇴계도 이제 검계 황준환한테 오덕계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까지는 한 4년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퇴계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91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자강, 오덕계의 자강은 자성, 타고난 성품이 박실, 소박하고 실질적인 데다가 우리 유학에 힘을 쓰는 것이 간절하고 독실하니 정말 유익한 것이요. 기하게 여길 바는 전에 금계와 서로 논의하면서
먼저 배웠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곧 앞의 옛날의 잘못을 깨닫고 또 깨달으면 면자가 맞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요. 이 정도에 이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바요. 그 다음에 또 퇴계가 나의 학설에 틀린 것이 있으면 억지로 동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한 바가 적지 않아서 선생님이 뭐라 한다고 이제 따라서 가면 자기 공부 안 돼요. 친구가 뭐라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또 안 되고 인운여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자기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불인운여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 독창적이 있어요. 아까 국리를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이 검색만 하기 때문에 획일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논문 발표하는 때면 자기 나름대로 찾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논문 발표하기 때문에 교수마다 다른데 지금은 전부 다 검색하기 때문에 학술대에 가보면 교수들끼리 논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퇴계가 드러나지만도 틀린 것이 있으면 억지로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한 바가 적지 않아서 그래갖고 또 다른 이야기는 퇴계가 중용과 대학에 대한 자강의 공부는 매우 정밀하고 깊으니 이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고요한 가운데서 체인 몸으로 터득하고 연구하여 오래 축적한 공력이 아니면 이런 경지에 쉽게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퇴계가 덕계의 학문, 인품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퇴계를 만난 이후로 덕계는 식견이 더욱 진보하였고 학문도 더욱 조용하게 깊어졌다. 그래서 지난날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한 단계 더 객이 높아진 것이다. 남명한테 못 배우던 것을 퇴계한테 배우고 퇴계한테 못 배우던 것을 남명한테 배우고 이 두 선생 문화에 출입한 제자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퇴계와 남명을 조화를 시키기 아니고 더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간 분이 덕계 오건이다. 조그마한 건 자꾸 아니고 자꾸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사이를 벌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선생한테도 도움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 도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평단문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그 퇴계집에도 남아있고 덕계집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덕계한테 준 편지는 계속 남아있는데 퇴계집에 덕계가 퇴계한테 주는 보낸 편지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덕계집이 얼마나 많이 없어진 걸 갖다가 주워 모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한테 갔다고 해서 남명을 등진 것이 아니고 역시 남명은 남명대로 또 서성으로 모십니다. 92페이지 처음으로 보면 45세 때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동안 남명의 편지를 받는데 덕계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남명 선생님께서 서신을 보내어 가르침을 주시어 혼미하고 게으른 것을 깨우쳐 분발시켜 주시는 것이 지극하다. 비록 천리받겠지만 마치 선생을 직접 대한 것 같다. 여러분들 이제 논어 읽을 때도 공자한테 직접 배우듯이 명제 읽을 때도 명제한테 직접 배우듯이 남명집을 읽을 때도 남명한테 직접 배우듯이 퇴계집을 읽을 때도 퇴계한테 직접 배우듯이 마음가짐 중요한데 편지를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선생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듯이 했으니 그 추상열일 가을 설이 매서운 햇살 같아 엄숙하게 머리칼이 서니 나약한 나를 일으킬 수 있도다. 선생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때면 그 선생 말을
아주 100%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든 사람이 있는데 덕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남명선생 편지 한 장을 받고서도 그 감동하는 정도가 얼마나 간절하냐. 여기서 참 덕계의 사람됨과 학문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남명과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도 서신을 통해서 절실한 감화를 받으니 평소에 얼마나 남명에 감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퇴계한테 가보니까 남명 선생 당신 별거 아니다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1세 때 퇴계의 보고를 듣고 퇴계와 자기와의 관계, 퇴계를 그리워하는 정 이런 것을 쭉 썼습니다. 만산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조 임금이 퇴계한테 내리는 사제문인데 실제로는 덕계가 지었고 덕계가 퇴계의 학문에 대한 그 위상, 영향 이런 것을 외했기 때문에 이것도 퇴계에 대한 덕계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면 정자, 주자의 바른 말씀과 공자, 맹자의 정미한 뜻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표면으로부터 속뜻까지 공부하였소. 그래서 함량한 것은 깊고 쌓은 것은 두터워 충실하게 스스로 들어가였소. 큰 일을 맡았느니 이거는 이제 정치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앞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열어줄 큰 일을 맡았으니 끊어진 학문을 멀리서 이었다고. 뭐 신라 때부터 유학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지식 확충용으로 하는 것이지 몸의 수양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학문은 이 조선시대 와서 비로소 되었다. 본격적인 학문은 이제 회제 이언적, 퇴계 이황 이런 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크게 펼쳐지는 못하겠지만 국가의 법도가 되었다고. 퇴계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보면 정주, 격언, 추로, 미지, 그다음에 연정, 담사. 이 담자가 깊을 담자. 연구하는 것은 정밀하고 생각은 깊이 했다. 자표, 구리. 바깥으로 붙어서 안까지 연구했다. 양심, 적구. 기르는 것은 깊었고 쌓은 것은 두터워서 충년자덕, 충실하게 스스로 들어갔다. 담하, 대사. 큰일을 맡아서 원소, 절학, 끊어진 학문을 멀리서 이었다. 주자를 바로 이었다고요. 비록 크게 베풀지는 못했지만도 당시의 임금들이 불을 올리는데 불을 올려놓고는 옳게 배우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했지만도 그 학문은 우리나라의 법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남영생이 세상 떠납니다. 덕계가 만사 두수를 지었는데 남명의 또 학문이나 인격, 위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첫 구절을 보면 하늘을 바치는 태산 같은 기둥. 대단한 평가. 세상을 지탱하는 큰 어른. 황하처럼 천하에 두루 통하는 법도. 중국 북쪽 거의 대부분 황하의 지류가 논밭에 물을 대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남영생의 그 교화는 직접 배운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후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래서 교학은 경천주요. 교학은 높은 사람한테 태산을 말합니다. 태산은 바칠 경자,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요. 이 세상 법도를 유지하는 표준이고, 장하, 긴 황하는 위지장이라. 땅을 다스리는 법도라. 그 다음에 호연한 기상은 우주에 충만했고, 남명의 그 호연지기가 우주에 가득하고, 분명한 생각은 세밀한 것까지 곁들고 있습니다. 호연은 충우주요. 호연한 것은 우주를 채웠고,
명료 확실하게 밝은 것은 철호망이다. 트럭이나 까끄라기 끝까지 다 떼돌봤대. 나라 정사를 도우는 정성은 되지는 못했지만 어찌 세상 버리고 떠나는 언자 됐겠습니까? 미작 조갱부, 영종 입회양. 부는 이제 우리나라 부열 정성인데 그 정성의 역할은 하나하나 양념이 아니고 국소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정성의 역할입니다. 국갱자, 국을 조미하는 부열은 되지 못했지만도 어찌 입회양, 조나라 말기 어지러워지니까 이 악사인 국가 악단장인 양이 논에 나옵니다. 바닷가로 가서 송을 뿌립니다. 남명은 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하면 국을 조미하는 부여는 되지 않았지만 바다로 들어가는 사양을 영은 어찌 쫓겠는가. 사민이무록 우리 백성들이 이미 녹은 복이라면 복이 없으니 천이유망망 하늘의 뜻은 또 아득하도다. 그러니까 남명서양 같은 분이 등용되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해야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건데 초야에 묻혀가지고 제자명명 가르치니까 그 복이 백성들한테 미치지 못했다. 이런 훌륭한 인재를 우리나라 조선에 태어나게 해놓고 아무 역할도 못하게 했으니 하느님의 뜻은 아득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알 수가 없군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준엄한 절조는 사람들이 다투어 오르지만 조선 역사상 임금을 바로 공격한 선비는 남명 말고는 없다. 다른 선비들도 공격하지만 주로 이제 관리들을 공격하고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격이지 임금을 바로 공격할 정도의 그 담력과 배짱, 그 다음에 기계는 남명밖에 없다. 기공중막규, 기이한 공부, 특별한 공부, 특별한 공력은 중막규, 규자는 엿볼 규자. 무사람들이 엿볼 수 없네. 그 깊은 경지를 무사람이 엿볼 수 없네. 남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수준이 위에 가야 평가가 되지. 자기가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영어 잘한다 말한다 못한다 말해봤자 그거는 심의성이 없잖아요. 서성자리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 가졌고, 이제 보통 명제가 말하기를 사람의 병은 남의 선생 되기 좋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남 가르치려고 아는 체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근데 이 송나라 장제가 그랬고 장현가 그랬고 이 자기가 서성될 수 없다고 자리를 버린다고 하면 서성으로서 자체지 않았다면 다 이제 퇴계나 남면에 다 뭐 쟤들 보고 친구라 굳이 내가 선생이니까 대접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다음에 풀상처럼 미동도 않고 고요하게 사세가 있습니다. 절간에 부처가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중사. 우리가 뭐 서워 있는 데가 뭐 꿇어 앉아 뭐 5분이나 10분 되면 막 줄을 터는데 영도 정교 때 정성인 다산 정자용 선생 그래 같이 앉아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발을 바꾸고 이래 하는데 도남 최재공 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고 단 한 번도 한치도 움직이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래서 저분은 달을 갖다가 쇠로 만들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라 했겠는데 여러분들 대만에 가면 그 대만 현충사인가 그 사당에 가면 또 장개석 기념관에 가면 그 헌병들이
딱 보초 쓰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인지 그냥 조각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중요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도 집중하고 그다음에 자제하고 어려움을 잡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편한 것을 찾고 대충 하려고 하고 하면 공부 안 됩니다. 그 남명수형이 이제 젊을 때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서 밭에 가니까 꿀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잖아요. 그 만다고 그러면 그렇지 모르지만 정신 집중 그냥 마음을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풀상처럼 미동도 않고 고요하게 사색하였습니다. 남명을 직접 덕계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신묘하게 깨달아 천기에 정통하였고 선비들의 그릇된 학문 길이 탄식하였습니다. 묘하게 깨닫는다. 천기, 하늘의 짜임새, 하늘의 털, 세상의 운행원리, 천기를 묘하게 깨달아서 익숙했고 장차 사학, 선비들의 학문이 그릇된 것을 길이 탄식했다. 보통 이제 선비들 보면 이제 어릴 때 책 좀 봐가지고 과거는 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공부 끝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시입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학자인 것 같으면서도 학자 아닌 사람, 선비인 듯 하면서도 선비 아닌 사람, 우리 말하는 향원입니다. 논에 보면 향원은 덕지적이 하나 하겠는데 이때 원자가 이제 착할 원자인데 향원은 시골 사람들이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 그것은 실제로 덕을 가진 사람의 역적이다. 게다가 또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짜배기 학자는 실제로 학문에 도움 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망친다. 가짜배기 선비는 선비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니고 선비를 망친다. 영웅들이는 금방 표가 나는데 진짜 같은 사이비는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서 남명이 볼 적에 많은 선비들이 잘못됐는데 많은 선비들의 학문이 잘못된 것을 길이 탄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소세훈 집안의 일상생활에 대한 가르침도 정말 옛날 사람의 법들로 듣습니다. 가정 소세훈, 채소는 물 뿌리고 빚이라고. 그래서 태계가 제대로 너무 성약에 대한 토론만 많이 하니까 수불지, 채소, 응대지절. 손으로는 태계에서 저한테 보낸 편인데 남명이 수불지 채소 응대지절 물뿌리를 채
피질할 소, 썰소, 손으로는 물 뿌리고 피질하는 청소와 응대, 사람 응하여 접대하는 그런 절차, 예절도 모르면서 부담 천리, 입으로는 천리를 해야 합니다. 뭐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동을 안 따라가면서 입으로는 고상한 이야기, 뭐 수준 높은 철학을 합니다. 사람부터 돼야지 공부가 제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가정에서의 물 뿌리고 부지런하는 거 알아가는 그런 교훈은 정말 옛날 사람의 법들을 얻었습니다. 실천하라 본 것은 남명의 독창이 아니고 공자, 맹자, 뭐 옛날 선생들 전부 다 실천이 중요하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그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이 세상을 바치는 큰 기둥이다. 한 사람의 바른 선배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 교화에 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현실에 나가서 정성을 할 만했지만도, 정성이 못했지만도 그 영향력은 세상에 크게 미쳤다. 그러나 더 현실에서 실력을 발휘했더라면 우리 백성들이 그 도움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 두 큰 선생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한 분이 덕계오건이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학문이 일어나가지고 남명이나 퇴계나 많은 제를 가르쳐가지고 학문이 융성했고, 이분들이 다시 각 지역에 가서 자기 제자들을 기르고 문집을 남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학문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은 늘 말씀드리지만도 1501년 경상도 남북에서 남명과 태계가 동시에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학문이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덕계도 학문의 요체는 국리거경. 근데 거경 국리가 두 가지가 아니고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경은 이제 동사도 힘드니까 경에 거한다. 경에 입각해서 살아간다. 경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치를 공부해야 된다. 장난삼아 하면 공부가 안 된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서예를 할 적에도 제일 좋은 붓과 제일 좋은 종이를 가지고 작품 한다고 생각하고 글씨를 써야 되지. 계속 장난삼아서 신문지에다 지켜리면 평생해도 안 됩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자 쓰는 양은 아마도 제일 많을 것입니다. 다른 교수들보다 한 수업 시간에 필기를 3배 정도 하고 글씨도 엄청나게 빨리 씁니다. 근데 어릴 때 노인들이 네 글씨 그래서면 안 된다. 이러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던데, 속으로, 뭐 그럴까? 이러면서, 그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일만 쓰면 이제 글씨 될 줄 알았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마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좀 늦었지. 근데, 칼싸움을 배우는 것도 진짜 칼로 가있고 해야 칼싸움이 되지. 나무칼이나 대칼로 가있고 하는 것도 칼싸움 안 돼. 뭐든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에 입각해서 경에 있으면서 이치를 공부한다. 그 덕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이나 태계 선생이나 학문의 요체는 거경국리고, 이것은 이분들만의 독창인 건 아니고 유학의 공통된 경기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바른 말 그대로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상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자가 아는 것 중요하지만도 아는데 치중해서만은 안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학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학교가 있어야만이 인재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의 윤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진주 향교가 오늘날처럼 미래가 안 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향교에 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겠는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잘 됩니다. 대통령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한테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관리들한테도 바르게 처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바르게 남생한테 배운 그대로 하니까 조정에서 덕계를 존경하는 사람 많지만도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동시대 이 함양 사람이고 거의 동갑내기고 배설은 덕계보다 훨씬 이제 앞선 함양 계평의 옥계 노진이 불러가 있고 하면 나무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97페이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즘 해야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97페이지 그 예문 보면 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네가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별 가정적인 빼역도 없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이조정당 자리 6번까지 올라갔으면 그만 연가하고 말고 사람들하고 융통성을 부리고 좀 잘 지낼 끼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과감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냐. 조심해라. 이렇게니까 덕계는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노선을 그대로 지킵니다. 철저한 발언 선비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부분 소인들인데 그 속에서 자기 뜻을 펴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도 뭐 세상 떠나보니까 후세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덕계 5권 뭐 남영생 제한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지만도 이번에 학문을 깊이 몰랐는데 오늘 이 수업에 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번역한 것을 제가 전부 끝까지 다 검토해 보면서 이분의 문집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한 남명 제자, 태계 제자의 정도의 오건이 아니고 정말 남명이나 태계 못지않게 자기가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고 임금도 겁내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분이고 자기가 아무런 가정적인 배경이나 뭐 지역적인 배경이 없으면서 조정에서 자기 할 일을 바르게 해나가는 참된 선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고 문집이 번역되어 있고 또 번역문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도 한국 고전 번역을 치는 것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 들어가면 덕계 5권 치든지 덕계집 치면 문제 번역된 게 쭉 나와 있으니까 목록을 찾아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책이 워낙 요즘 많기 때문에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면 책 한 권은 못 봅니다. 덕계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은 덕계 비문 한번 읽어보자. 오늘은 덕계가 임금한테 올린 상속란 읽어보자. 오늘은 퇴계선 선생 돌아가셨을 때 선조 임금을 대신해서 지은 그 제문 한번 읽어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안 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해도 안 되고. 그 한문책은 어느 페이지를 봐도 공부되니까, 책, 두권 책 있으면 다 보기 싫으면 대충 넘어가 아니고 넘겨지는 대로 봐도 다 공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에 뭐 덕계 5권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덕계 5권에 대해서 오늘 기초적으로 아시고 나서 관심 있는 분은 더 문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덕계 5권에 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점이 배울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상으로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